네, TBC 클리닉 건강 365 오늘의 주치 한재휘 정형외과 전문의와 지금부터 함께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즘 레저 인구가 늘어나고 활동량이 늘어나면서 관절 건강이 굉장히 중요해졌잖아요. 일단 뭐 관절이 튼튼해야 행복하다 이런 말씀들을 하잖아요. 네. 관절이 점점 더 중요해진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맞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분들 같은 경우 야외 활동이나 건강 상태 유지를 위해서 운동 활동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관절 운동이 거기에 뒷받침이 되셔야 되기 때문에 관절 운동의 건강 상태는 매우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주변에 보면요, 이렇게 60대가 되었다고 해서 저희가 이제 예의를 갖춘다고 해서 뭐 어르신 이렇게 하면 가장 듣기 싫은 말 중에 하나래요. 굉장히 기분 나빠하시고 특히나 우리 지하철 탔을 때 자리 양보하며 그걸 내가 또 나이가 좀 들었나? 이런 또 맞아요. 상실감에 싫어하신대요. 근데 튼튼하게 더 걸으시려면 가장 중요한 게 60대가 넘어도 관절이 튼튼해야 되잖아요. 예전에는 좀 쑤시고 아파도 병원을 안 가셨다면 요즘에는 병원을 찾는 우리 60대 분들도 많으시다고요.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병원에서 환자분들을 대할 때 어르신이나 이런 말들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즘 환자분들께서는 무릎에 조금만 이상이 있으셔도 병원을 빨리 찾아오셔서 본인의 관절 상태가 어느 정도 상태인지를 파악하기를 원하시고요. 특히 연세가 있으셔도 스포츠 활동 같은 걸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스포츠 활동을 하시다가도 관절에 이상 증상이 있으시면 찾아오셔서 본인이 스포츠 활동이 맞는 건지 아니면 활동에 변화를 줘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상담들을 하고 계십니다. 네. 그 뉴스 기사를 보니까요. 우리나라 50세 이상의 성인 96%가 무릎이 시큰거리는 관절염을 가지고 있다, 앓고 있다 이런 걸 봤는데 실제로 그렇게 많으신가요? 많긴 많습니다. 하지만 96%까지는 아니고요. 저희가 관절염 환자의 유병률을 봤을 때는 전체 인구의 약 15% 정도가 관절염을 앓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50세 이상의 환자가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50세 이상의 환자에서 관절염의 환자의 비율이 많이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매년마다 또 10만 명씩의 관절염 환자들이 늘고 있는 추세라서 특히나 무릎 관절염 환자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바깥쪽 관절면 쪽으로 해서 뼈와 간격이 많이 좁아져 있고요. 뼈의 변형도 생기고 있고 경화되는 모습 관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퇴행성 관절염이 많이 진행된 상태로 보이고 통증이 많이 심한 상태라서 수술적 치료를 고려를 하셔야 될 상태로 보입니다. 인체 부위 중 노화와 가장 밀접한 부분이 바로 무릎이라는데요. 우리나라 50세 이상 성인의 96%가 경험한다는 관절염. 그 중에서도 60세 이상 3분의 1이 퇴행성 관절염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무릎이 예전에 비해서 뻣뻣하거나 언제부턴가 무릎에서 소리가 나면서 불편한 느낌이 있거나 평소보다 부은 느낌이 있고 무릎이 시린 느낌이 든다면 무릎 관절염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하지만 무릎이 아프다고 모두 관절염은 아니라는 사실. 무릎의 통증과 위치에 따라 질환도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하루빨리 전문의에게 정확한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퇴행성 관절염은 완치가 어렵기 때문에 빠른 치료와 관리가 중요한데요. 무릎 관절염엔 무조건 인공관절을 해야 한다. 아니다. 약물 치료로도 가능하다 등등 의견이 정말 분분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궁금했던 무릎 관절염에 관한 수많은 오해와 진실, 지금부터 똑 부러지는 해답을 알려드립니다.
네, 평소 우리가 움직이면서 가장 중요한 부위가 바로 관절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특히나 이 무릎 관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걷는데 꼭 필요한 그런 관절이잖아요. 그렇죠. 흔히 우리 몸이 천냥이며 눈이 900냥이다 이런 네. 말이 하는데 정형외과 전문의로서 이 무릎 관절은 한 얼마쯤 할까요?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네, 제가 또 무릎을 전문으로 하고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저도 예. 무릎에 대해서는 900냥이라고 얘기하고 오. 싶습니다. 네. 무릎이 건강해야 야외 활동 또 운동 생활을 영위할 수가 있고요. 또 무릎이 점점 나빠지면 아무래도 생활 반경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우울감이나 이런 정신 건강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 생각하고요. 또한 우리가 일상적으로 필요한 동작들, 뭐 앉았다 일어서기나 아니면 물건을 들기, 아니면 계단을 오르내리기 등의 동작에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무릎 관절의 건강 상태는 매우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우리 몸에서 이 무릎이 900량이 되려면 무릎 관절염에 대해서 저희가 잘 알아야 되는데 주변에 이렇게 떠도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해도 많고 또 어떤 게 진실인지를 저희가 정확하게 사실 알 필요가 있잖아요. 맞아요. 여기 계신 분들도 같이 한번 맞춰보세요. 네. 제가 문제를 좀 준비했습니다. 퇴행성 무릎 관절염은 성인에게만 걸린다. 아, 맞을까요? 저는 틀릴까요? X일 것 같아요. X. 어. X요? 두 분은? 그러게요. 우리 선생님께서 직접 네.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혜로우세요. 맞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 사실 0세에서 9세까지의 유병률을 보면 0%고요. 오. 그리고 10세에서 30대까지도 1%의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사실 30대 이후에 이제 퇴행성 관절염 증가 추세를 보이고 연령이 올라갈수록 관절염의 유병률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성인에서 발생하는 질환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러면 이 퇴행성이라는 말은 사실 노화로 생긴다는 말이잖아요. 30대부터 생긴다고 하니까 젊은 사람들도 발생할 수가 있다는 말인 것 같은데 무릎을 많이 쓰면 쓸수록 빨리 오는 건가요? 이거는 일부 맞다고 할 수 있습니다. 관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가 중요한 거고요. 예를 들어 쪼그려 앉기나 아니면 계단을 많이 오르내리는 동작을 했다든지 아니면 무릎 꿇고 하는 노동을 했다든지 이게 잘못된 동작으로 많이 사용했을 경우에는 좀 더 이른 나이에 퇴행성 관절염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젊은 환자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외상으로 인한 연골 손상, 아니면 외상으로 인한 인대 손상, 혹은 반월상 연골판 손상 등을 겪고 나서 2차적으로 발생하는 관절염이 많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관절을 사용할 때 손상을 줄여주며 그리고 잘못된 자세를 피해가면서 하는 운동 활동이라든지 관절 활동을 할 때는 그것을 많이 했다고 꼭 퇴행성 관절염이 빨리 온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손상을 피해주고 나쁜 자세를 피해가면서 관절을 사용하는 것은 큰 부담을 가지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이제 또 오늘의 저희 질환 주제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만 알고 계신 분들이 또 계실 것 같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은 무릎에만 생긴다. 네, 무릎 부위에만. 이게 맞는 건가요? 아마도 무릎에서 아무래도 많이 생기기 때문에 생긴 오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오해다. 우리 무릎 관절은 다른 관절에 비해서 불안정한 모양을 갖추고 있습니다. 예. 따라서 손상이 잘 오고요. 큰 외상이 없더라도 작은 손상이 쌓여가면서 퇴행성 관절염이 잘 발생을 합니다. 이로 인해서 다른 관절보다는 발생 비율이 높기 때문에 아마 생긴 오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수부 혹은 고관절, 네. 아니면 발목 관절, 아니 척추 등에서도 퇴행성 관절염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손목, 발목 같은 데도 관절염이 생길 수 있다 이런 네,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예, 그렇구나. 그리고 또 무릎에 통증이 생기면 무조건 관절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이건 맞는 말인가요? 아닙니다. 틀린 말입니다. 저도 환자분들이 찾아오셨을 때 진단을 하기 전에 내가 너무 이른 나이에 관절염을 생긴 거 아닌가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 무릎에 통증을 일으킬 수 있는 질환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딱딱한 연골이 말랑말랑해지면서 통증이 동반되는 연골연화증, 아니면 우리가 걸어가다가 무릎에 힘이 빠지면서 통증이 동반되는 반월상 연골판 손상, 혹은 외상에 의한 인대 손상, 혹은 통풍성 관절염 같은 염증성 질환들도 통증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무릎에 무조건 통증이 있다고 해서 관절염으로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통증이 있다면 전문의 진료를 받고 그런 질환들을 감별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사실 우리 부모님들 중에 네. 무릎에 물이 찼다고 해서 이걸 좀 빼내러 병원에 가시는 분들도 많이 그렇죠. 계시더라고요. 네네네. 그러면 이렇게 물이 찬 경우에는 관절염과 관련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뭐 다른 질환과 관련이 있는 건가요? 대부분은 관절염과 관련이 있습니다. 저희가 퇴행성 관절염이 진행을 하다 보면 관절액의 생산이 많아집니다. 윤활 작용을 위해서 그런 거고요. 그래서 우리 활액막이 활액을 많이 생산을 하는 상태가 됩니다. 또한 관절 연골 손상된 연골 부위가 부유하면서 주변의 염증 반응을 악화시켜서 활액막염이 더 심해지고 이로 인해서 관절액이 더 증가하게 됩니다. 그럼 관절액이 더 증가를 많이 하면 관절이 더 편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퇴행성 관절염 환자에게서는 관절액의 기본 성분의 비율이 악화됩니다. 따라서 관절액은 많지만 기능은 떨어져 있는 관절액입니다. 이래 관절액이 많이 차서 환자가 통증을 느끼거나 아니면 압박감을 많이 느낄 때는 관절 천자를 통해서 증상을 완화시켜 주는 게 도움이 되겠고요. 또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질환들, 예를 들어 통풍성 관절염이라든지 세균성 관절염에도 관절액은 증가할 수가 있어서 반복적인 관절액의 증가가 생기고 문제를 일으킨다면 반드시 질환들을 감별해서 치료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치료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그동안 무릎에 대해서 좀 오해를 많이 하고 있어가지고 이 자리를 빌려서 좀 사과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미안하다. 갑자기? 너무 미안하잖아요. 잘 모르고 있으니까. 자,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때요? 사실 무릎하면 이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뚝뚝 소리 나는 경우 경험해 보셨죠? 저도요. 이럴 때는 관절염이 맞다. 맞는 말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틀린 말이고요. 다행이다. 사실 관절에 소리가 나는데 문제가 있지 않냐고 하는 질문은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네. 하지만 저희가 의학적으로 봤을 때는 소리가 나면서 증상이 없다, 통증도 없고 다른 특이 증상이 없으면 의학적으로 문제가 있는 관절이다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관절 안에 있는 인대나 구조물들이 관절 사이에서 끼었다 빠지거나 아니면 마찰을 일으켜서 내는 소리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관절 주변에 있는 힘줄이나 아니면 근육 같은 것들이 뼈의 돌출 부위와 일으키는 소리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관절액이 줄어들면서 관절염 환자에게서는 연골과 연골 사이에서 나는 소리일 수도 있고요. 하지만 소리가 난다고 해서 다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계속 소리가 나요. 뭐 BGM 틀어놓은 것처럼 24시간 움직일 때마다. 그럴 나이 되신 거 아니에요? 이게 또 나이가 여기 나오네요. 정확하게 짚어주셨어요. 네. 그러면 이거는 좀 문제가 아닐까요? 그러니까 소리가 너무 지속적으로 나거나 아니면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주변에서 다 들릴 정도로 굉장히 심한 소리가 반복이 되거나 네. 또한 소리가 나면서 통증이 있거나 증상이 있다고 하면 반드시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 병변으로 인한 소리가 아닌가를 감별하기 위해서 전문의의 진료를 받아보시는 게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방문하겠습니다. 네. 아니 저도 사실 운동을 할 때 스쿼트를 하면 특히 다 무릎에서 그 뚝뚝 소리가 많이 나서 걱정을 좀 했었는데 이게 좀 더 지나니까 제가 최근에 등산을 다녀왔거든요. 등산을 하고 내려오는 길에 무릎에서 이제는 약간 통증까지 좀 느껴지더라고요. 이 정도 되면 관절염이 아닌가 의심이 되기도 하는데 관절염에도 초기, 중기, 말기가 있는지 시기가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대부분 방사선학적으로, 그러니까 엑스레이 촬영을 하죠. 병원에 가면 엑스레이 촬영 방사선학적 결과를 보고 우리가 병의 진행 병기를 나눕니다. 그래서 보통은 초기, 중기, 말기 혹은 1, 2, 3, 4기로 나누고요. 초기 같은 경우에는 방사선학적으로 이상이 없어 보일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관절 간격에 약간의 협소가 보일 수가 있고요. 중기 같은 경우에는 저명한 관절 간격에 협소가 보이거나 아니면 뼈 주변에 가시처럼 튀어나오는 골국이 형성될 수가 있습니다. 말기의 경우에는 우리 관절을 이루는 위에 대퇴골과 밑에 경골이 닿아서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아니면 심한 뼈의 변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저희가 방사선학적인 소견, 그러니까 그렇게 나눈 진행의 정도에 따라서 치료의 방침을 완전히 결정하는 건 아니고요. 환자의 나이와 우리가 기대하는 활동량, 그리고 증상 이것들을 다 같이 고려해서 치료 방법을 결정하게 됩니다. 네, 그럼 사실 뭐든 초기에 잡으면 좋다고 하는데 관절염도 초기에 치료를 한다면 완전히 잡을 수 있는 건가요? 애석하지만 관절염이 시작이 됐다고 한다면 우리가 치료를 한다고 해서 이전에 완전히 건강했던 연골 상태나 이전의 상태로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초기일수록 우리가 관리를 잘하면 건강한, 그러니까 진행 속도를 늦춰서 건강한 관절의 상태를 장기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초기에 진료를 하고 치료를 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요.
관절염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고 있는데 네. 그렇다면은 어떤 증상이 몸에 무릎에 나타나면은 이 관절염을 좀 의심을 해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평소와 다르게 무릎이 약간 뻑뻑하다. 그러니까 약간 뻣뻣해진다. 그래서 예전보다는 관절 가동 범위가 줄어드는 느낌이 든다. 혹은 관절이 붓는 증상이 있거나요. 아니면 우리가 손으로 이렇게 눌러봤을 때 압통이 있다. 아니면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도 변형이 보일 정도로 변형이 보인다 할 때나요. 아니면 우리가 장기간 걸었을 때 무릎 안쪽으로 해서 통증이 느껴지거나 시린 증상이 있으시다면 네. 관절염을 의심해보고 진료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래요. 사실 이 무릎 관절염은 비교적 흔한 증상이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 가운데서 관절염 안 좋다, 뭐 무릎이 안 좋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요. 우리 자식들 입장에서 굉장히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이 무릎 관절염은 한 번 생기면 계속 악화된다. 이 말이 과연 맞는 말입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퇴행성 관절염 환자에게 있어서는 관절 연골이라는 게 재생이 잘 되는 조직이 아닙니다. 따라서 병이 시작되면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우리가 적절한 치료, 예를 들어 이제 삶의 질을 개선한다든지 모양을 바꾼다든지 아니면 충분한 약물 치료를 한다든지 주사 치료, 운동 치료, 아니면 체중 조절 등을 통해서도 진행 속도를 충분히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퇴행성 관절염은 완치가 될 수 있는 병은 아니지만 충분히 조절이 가능한 질환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사실 그 무릎 관절염이 너무 흔하다 보니까 저희가 왜 건강기능식품 주변에 보면 챙겨 먹는 많이 먹죠. 분들 굉장히 많아요. 뭐 요즘 젊은 사람들도 좋아한다는 뭐 MSM이나 아니면 글루코사민 아니면 뭐 초록잎 홍합 같은 거 에이, 있잖아요. 그거 모르세요? 초록홍합이에요. 초록홍합. 그래요? 네, 뉴질랜드산 초록홍합이 요즘 핫한 게 떠오르고 있더라고요. 오, 그런 우리 게 효정 씨 있어서? 무릎이 평소에 좀 안 좋은가 부모님 봐요. 챙겨드렸습니다. 네. 그래요. 오늘 의상도 초록색 입고 왔으면 딱 좋았을 텐데. 하여튼 뭐 그런 것들을 많이 이제 드신다고 하는데, 근데 누군가는 아니다. 이런 영양제가 뭐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오. 이게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예, 저도 환자분들이 오셔서 영양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네. 왜냐하면 워낙 자제분들이 챙겨줬다, 사주셨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저희가 처방하는 약과 같이 복용을 하는데 문제가 없냐 이런 식으로 많이들 문의를 하십니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아직까지는 관절 영양제는 연구 결과가 연골 재생이나 아니면 관절염의 어떤 효과를 나타내는 거에서는 뚜렷한 효과를 나타내지는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냥 영양제로 생각하시고 복용을 하시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너무 과하게 여러 종류의 약을 다 드시는 것은 도움이 안 되겠습니다. 아, 이게 근데- 적당히 챙겨 먹는 게 중요하네요. 네. 근데 그 MSG하고 MSM은 다른 뭐죠? 이게 아니 왜냐하면 이게 궁금해가지고 네, 이게 다른- MSM이라 전혀- 하면 이게 뭐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사실은 저도 이게 정확하게 다 이제 그 관절 영양제에 대해서 이거 회사명이나 이 성분명을 얘기하는 게 조심스러운데요. 네. 사실은 저희가 이제 현재까지는 나와 있는 다양한 종류의 이제 영양제들이 연구 결과들이 재생이나 효과는 없는 것으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양제 정도로만 생각하시고 너무 심각하게 생각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사실 저희 부모님 같은 경우는 실제로 몸이 좀 안 좋으신 부분이 많다 보니까 관절염 때문에 연골 주사를 맞으셨어요. 근데 맞고 나니까 일시적으로는 괜찮다고 하시는데 연골 주사를 맞으면 연골이 뭐 생성된다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이게 맞는 건지 틀린 건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답은 틀립니다. 아, 우리가 히알루론산을 우리가 흔히 연골 주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히알루론산은 정상적으로 우리 연골의 기저 물질이고 그리고 활액막의 주요 성분입니다. 그래서 하는 역할은 우리 윤활 작용을 해주고 충격 흡수 효과를 해주고 그리고 항염증 효과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연골의 재생과 연골의 분화를 촉진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하지만 퇴행성 관절염 환자에게서는 30%에서 50% 가까이 이런 히알루론산이 감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인위적으로 외부에서 주입을 시켜주는 게 히알루론산 주사고 이것을 흔히들 연골 주사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연구 결과를 보면 히알루론산 주사는 아직까지는 연골 재생 능력이나 연골 분화를 촉진하는 능력은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항염증 효과라든지 아니면 윤활 효과 그리고 충격 흡수 효과에서는 기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용법으로 적절한 시기에 맞으신다면 관절 기능도 향상시킬 수 있고 통증 조절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최근에 제가 이제 주변에 보니까 나이 50인데 퇴행성 관절염 진단을 받았다. 이런 분이 계신데 병원에서는 아직 젊기 때문에 인공관절 수술보다는 연골 재생을 유도하는 이 줄기세포 치료를 받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글쎄요. 제가 생각해봐도 나이 50인데 인공관절 하긴 너무 좀 억울할 것 같고요. 맞아요. 이게 줄기세포 치료가 맞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인공관절 수술이란 것과 줄기세포 수술이란 것은 전혀 다른 수술이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적응증이 되는 환자군이 다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수술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맞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줄기세포 치료 같은 경우도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이 있고 환자의 나이, 그리고 연골의 손상의 범위, 깊이, 그리고 크기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선택을 해야 되겠고요. 아주 좋은 적응증의 환자에게 줄기세포 치료를 잘 했을 때는 좋은 결과를 기대를 해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염증성 질환이라든지 아니면 관절의 퇴행성 관절염의 진행 정도가 이미 말기까지 간 경우에는 줄기세포 치료로는 효과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금기사항이 되겠고요. 그리고 무릎에 변형이 심한 환자 같은 경우에는 변형의 교정과 함께 줄기세포 치료를 같이 해야 됩니다. 따라서 적절한 환자를 잘 선택해서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관절염의 진행 정도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인공관절을 선택해야 되는 수도 있고 아니면 줄기세포를 치료를 선택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전혀 다른 수술 기법이고 적응증이 되는 환자군이 다르기 때문에 단순 비교를 하는 것은 맞지가 않습니다. 네. 그렇다면 나이 50이라도 병의 그 진행 정도가 심하다면 인공관절 수술도 할 수도 있다는 그런 말씀일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또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는요. 50대에서는 가능하면 저희는 인공관절 수술을 권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보존적 치료를 시행해서 시기를 좀 늦춰준 다음에 인공관절 수술을 고려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50대에서 관절염 진행 정도에 따라서 아니면 또 다른 수술법을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줄기세포 수술과 인공관절 수술 외에도 수술법이 있기 때문에 나이나 진행 정도 이런 것을 다 고려해서 적절한 수술법을 선택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수술 방법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 말 나온 그 줄기세포 치료는 일단 뭐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된다고 얘기를 네, 들었습니다. 아직까지는 건강보험 적용이 안 돼서 고가의 치료입니다. 따라서 고가이기 때문에 환자한테 확실한 이득이 있을 경우에 시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고려할 사항이 굉장히 많아 보이는데 그렇다면 어떤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건가요? 그 관절염의 정도에 따라서 치료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관절염을 치료할 때는 목표가 일단은 통증 완화, 그리고 관절의 기능을 개선해주고 그다음에 퇴행성 관절염의 진행 정도를 늦춰주는 데 주요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환자분의 연령과 관절염 진행 정도의 상태에 따라서 비수술적 치료를 할 것인지 수술적 치료를 할 것인지를 선택해야 되고요. 비수술적 치료를 한다고 하면 약물 치료나 운동 치료, 주사 치료를 통해서 치료를 시행할 수 있겠고요. 수술적 치료를 선택할 때도 보통은 수술적 치료 전에 비수술적 치료를 충분히 시행한 후에 선택하는 것이 좋겠고요. 수술적 치료를 시행할 때는 그에 따른 합병증 발생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환자한테 이 수술을 해줬을 때 확실한 이득이 있다고 판단될 때 신중하게 선택해서 시행을 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 질문 드리고 싶었거든요. 퇴행성 관절염은 뭐 무조건 수술해야 된다. 근데 딱 들어보니까 이게 틀린 말이네요. 그러면 그죠? 맞습니다. 틀린 말입니다. 우리가 흔히들 퇴행성 관절염은 치료가 안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하시고요. 결국은 인공관절 수술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생긴 오해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환자와의 나이나 기대되는 활동량 그리고 병의 진행 상태에 따라서 충분히 비수술적 치료를 시행하여도 증상의 완화나 기능의 개선을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얘기를 쭉 듣다 보니까 진짜 무릎을 최대한 안 쓴다면 안 아프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사실 우리가 하루 종일 많이 쓰는 게 무릎, 손목 그렇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무릎을 최대한 아껴서 쓰면 더 좋은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하네요.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린 말입니다. 우리가 흔히들 이제 퇴행성 관절염은 결국 마모에 의해서 생성되는 질환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안 쓰면 되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급성기 증상이 있을 때는 물론 충분한 휴식과 치료가 요하겠지만 만약 계속해서 관절에 사용을 하지 않는다면 관절액이
분비가 감소하고 오히려 관절은 더 뻣뻣해지고 가동 범위는 더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무릎 주변에 있는 근육이 다 약화되어서 미세한 손상이 오히려 관절에 더 가해지기 때문에 퇴행성 관절염 진행이 더 빨라질 수가 있습니다. 또한 노령층에서는 골다공증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운동을 장시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골다공증의 악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요. 만약 증상이 있으시다면 그 순간에는 단기간 휴식을 취하면서 의료진과 상담을 하셔서 충분한 치료를 하시면서 증상을 약간 호전을 보이고 그리고 운동 치료를 꾸준히 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네. 그 다양한 그 치료법 가운데 이제 뼈 주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뼈 주사를 맞게 되면 뭐 뼈가 녹는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거는 뭐 맞는 말인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일부는 맞고 역시 일부는 틀린 말입니다. 아, 그래요? 우리가 뼈 주사라고 하면 스테로이드 주사를 말합니다. 우리가 스테로이드는 강한 항염증 작용이 있기 때문에 네. 사실 염증 반응이 심한 무릎에 스테로이드 주사를 놓으면 효과는 빨리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스테로이드 주사는 강한 항염증 작용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화작용, 특히 세포 파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자주 맞게 된다면 오히려 관절염의 악화를 초래할 수가 있고요. 또 너무 과도한 사용은 환자의 내분비계통의 문제를 일으켜서 쿠싱 증후군이라든지 아니면 부신피질 호르몬 저하증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경험할 수가 있고요. 또 당뇨가 있는 환자분들에게서는 스테로이드가 당 조절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투여해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소염제 같은 것들을 썼지만 환자의 증상 완화가 없거나 아니면 활액막이 너무 많이 차는 환자라든지 활액막염이 심한 환자 아니면 내복약을 복용을 못하는 환자라든지 수술적 치료를 해야 될 시기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건강 상태의 문제로 인해서 받지 못하는 환자들에게 신중하게 투여를 해볼 수가 있고요. 저희 슬관절학회에서는 1년에 4회 이하의 주사를 맞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예, 네. 정말 말씀 들어보니까 네. 이 방법이 왕도다, 최고다 이건 네. 없고 정말 개인의 어떤 정도라든지 상황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선택적으로 이루어져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또 질문이 이 수술적 치료 가운데 관절경 치료라는 게 있잖아요. 관절경 수술로 무릎 관절염이 치료가 될까요? 어떻습니까? 답은 안 됩니다. 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관절경 수술은 반월상 연골판 파열로 인해서 그것을 부분적으로 절제해주는 수술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월상 연골판이 파열된 부분이 일으키고 있던 통증을 완화시키는 게 주 목적입니다. 네. 따라서 관절염 치료의 개념은 아니고요. 그래서 관절경 수술을 한다고 해서 관절염이 치료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앞에서도 살짝 언급하셨지만 뭐 관절염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뭐 인공 수술 받아야 돼 이건 아니잖아요. 뭐 연령이나 아니면 무릎의 이제 상태에 따라 다를 텐데 혹시나 저처럼 좀 젊은 층에서 인공 관절 수술을 받는 경우에는 뭐 어떤 수술을 받는 거예요? 지금 나이가 30대로 보이시는데 39입니다. 네. 와. 30대에서는 사실 인공관절은 전혀 고려하지를 않습니다. 아주 심하고 외상 후에 관절염이 굉장히 심한 경우에는 우리가 아주 드물게 고려를 해볼 수 있겠지만 저희가 기본적으로 권고하고 있는 것은 인공관절 전치환술 같은 경우에는 65세 이상의 환자에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환자군에서는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아주 드물게 시행을 해볼 수 있지만 그 전에는 주로 우리가 아까 말씀하셨던 줄기세포 치료라든지 아니면 관절의 모양이 변형돼서 축의 변형으로 인한 관절염 진행을 호전시켜주기 위해서 하는 근위경골 절골술이라든지 아니면 좀 더 50대 혹은 60대도 가능하지만 항구에만 관절염이 국한되어 있을 경우에 시행하는 인공관절 반구획 치환술이라든지 이런 여러 방법을 고려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인공관절 수술은 최대한 늦출 수 있을 때까지 늦춰라. 이거는 맞는 말인가요? 아닙니다. 이것도 틀린 말입니다. 어렵네요. 인공관절 수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예전에 마모에 의해서 결국 이게 망가지게 되면 재치환술, 그러니까 재수술이 요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생긴 오해인 것 같고요. 네. 최근에는 이제 인공관절의 디자인의 이제 발전, 그리고 재질의 발전, 그리고 수술 술기의 발전으로 인해서 평균 수명이 15년에서 20년 가까이 되기 때문에 사실 재치환술을 받는 환자는 굉장히 드뭅니다. 그래서 우리가 퇴행성 관절염이 진행이 많이 돼서 인공관절 수술을 받는 게 적절하다고 의료진이 판단됐을 때는 수술을 받는 것을 고려를 해봐야 되겠고요.
이것을 너무 미루다 보면 오히려 뼈의 변형이 심해지고 또한 사용량이 줄기 때문에 골다공증 같은 게 심해져서 나중에 수술 결과를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의료진이 판단했을 때 수적 치료가 적합하다고 판단됐을 때는 신중하게 고려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제 보통 우리가 흔히 어르신들, 특히나 여성분들 같은 경우 골다공증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골다공증이 있을 경우에 인공관절 수술하기가 좀 어렵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흔히들 많이 오해를 하십니다. 저희 환자분도 수술 받으러 찾아오셔서 나는 골다공증이 심한데 수술하실 수 있겠냐고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하지만 퇴행성 관절염도 여성 인구에서 많습니다. 네. 유병률이. 그리고 골다공증 역시 폐경후에 여성에게서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공관절 수술하는 환자 대상군을 보면 골다공증을 앓고 있는 환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골다공증이 심하면 수술 중에 골절의 위험이라든지 아니면 인공물을 부착시키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숙련된 의사가 수술을 한다면 큰 문제 없이 수술을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골다공증이 걱정돼서 수술을 미룬다면 활동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골다공증은 더 심해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골다공증이 있으면서 인공관절 수술을 할 시기가 됐을 때는 수술 후에 골다공증에 대한 약물 치료 그리고 운동 치료를 병행해서 골다공증을 개선해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오늘 이렇게 무릎 관절염에 관한 오해와 진실을 하나씩 풀어봤습니다. 네. 많은 분들의 궁금증을 콕콕 찍어서 저희가 해결해 드린 것 같거든요. 그래요.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건 예방인데 이 무릎 관절염 예방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저도 최고의 치료는 예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스포츠 활동을 하기 전에는 충분한 준비 활동을 해서 무릎에 외상이 오는 것을 막아주는 게 좋겠고요. 환자분이 이제 자기 신체 능력이나 상황에 맞는 운동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관절에 문제가 없다면 평소 뭐 스쿼트라든지 런지 등 대퇴사두근 강화 운동을 계속 해주는 게 좋겠고요. 만약 관절에 문제가 있다면 저충격 운동으로서 뭐 걷기라든지 아니면 실내 자전거, 수영, 아쿠아 워킹 등을 많이 추천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못된 생활 습관, 뭐 쪼그려 앉기라든지 양반다리 하기, 계단을 빨리 내려오기 이런 습관들은 아무래도 배제를 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항상 환자분들 가장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는 체중 관리입니다. 그래서 관절염이 있으신 분들 중에서 만약에 체중 지수가 비만인 분들은 한 20주 내로 5kg 이상을 감량하는 것을 많이 권고하고 있고요. 네. 굉장한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관절염과 관련해서 정말 알찬 건강 정보 알려주신 한재휘 과장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